안녕하세요. 데브캣 기술본부 로직 3팀의 팀장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젠가 시니어가 될 주니어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최근까지도 시니어 프로그래머, 로직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인재 추천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제 시니어 프로그래머를 채용하시는 과정을 옆에서 좀 지켜보게 되었는데, 채용이라는 게 원래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시니어를 뽑는다는 건 아무래도 일반적인 채용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을 뽑는 거고, 또 더 높은 파급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상적인 시니어 프로그래머라는 게 마트에서 사오듯이 필요하다고 해서 외부에서 쉽게 구해오기는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외부에서 사람을 뽑기 힘들다면 내부에서 인재들을 성장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보죠. 어떻게 하면 주니어 프로그래머가 시니어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로 이제 9년째 프로그래머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저 또한 이제 취직을 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래머로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기로에서는 중간중간마다 참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았더니 제 경우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이제는 그 조언들이 여러분들이 시니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첫째, 시니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둘째, 이상적인 시니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팁까지 쭉 이어서 발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시니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프로그래머는 그냥 구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업무를 좀 해보셨다면 이미 몸으로는 체감을 하고 계실 얘기들이라 오늘은 왜 그러한가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상적인 시니어 프로그래머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이상적인 시니어 프로그래머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간의 경험과 지난밤의 구글링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요구사항을 읽고 스스로 사양을 파악을 해서, 둘째, 꼼꼼히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일단 2번은 딱 보면 알겠어요. 프로그래머니까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좋겠죠. 네. 하지만 오늘 관심 있는 건 첫째, 요구사항을 읽고 스스로 사양을 파악해서 라는 항목인데요. 데브캣의 실제 채용 공고에서도 보시면 예상하셨던 거와는 조금 다른 항목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짚어보면, 사양, 설계의 오류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간결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분 같은 항목들이 눈에 띄네요. 왜 굳이 이런 능력들을 필요로 할까요? 프로그래머는 그냥 구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대표님이 200명 있다면, 그래서 대표님이 내가 하는 일까지 대신한다면 과연 지금보다 결과가 나빴을까요? 만약 상담이 좀 잘 안 되시면 이제 본인의 직속 팀장님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원리가 완전히 동의를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 업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지구상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대표님께 시키려면 일단 대표님을 200명 둬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나마 다행히도,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히도 있지만, 사람이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보다 나은 점이 아무튼 그래도 뭔가
하나는 있겠지라는 생각은 들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모여서 일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던가요? 저희가 이거를 보통 다른 말로 팀워크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200명 규모의 가상의 회사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대표님이 계실 거고요. 이제 그 휘하에 4개의 본부를 둡니다. 하나의 본부는 8개까지 팀을 두고요. 하나의 팀은 본인을 포함해서 8명까지 팀원을 둡니다.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8 곱하기 8, 그러면 4 곱하기 64면 최대 256명까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뎁스가 더 깊어지거나 사람이 더 많아지거나도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최대 한 7명까지라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많은 서적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눠서 조직장을 두고 나머지 일들은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제 본인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회사의 전체적인 비전을 결정한다 뭐 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위임이란 무엇인가 좀 극단적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일은 네가 해, 책임은 내가 질게 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모든 게 완벽한 작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들 행복해졌겠죠? 네, 이론상 그렇긴 한데 사실 또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이제 제가 처음에 팀장을 맡았을 때도 같이 일했던 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제 저희 팀장님들이 통상적으로 8명이 한 팀인 거를 생각해 보시면 딱 절반이죠.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좀 힘이 들었어요. 뭐 힘이 들게 하겠지 싶긴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힘든 걸까요? 제 경우에는 이제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좀 힘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벤트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금 힘들고요.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한 예시로 바꿔보자면, 저희가 이제 어릴 때 게임 열심히 하다가 어머니가 밖에서 이제 밥 먹어 라고 소리만 치셔도 네, 그쵸?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특히 이제 일을 한다는 거는 그 평소보다도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한 번에 훅 하고 전환을 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죠. 아무래도 꼭 이제 팀원들이 말을 거는 게 아니더라도 팀 내외에서 이제 이런 종류의 인터럽트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을 하고요.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들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순 없어요. 네, 제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여기다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심지어 대충 듣고 오케이를 할 수도 없어요. 네, 제가 앞에서 위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일은 네가 해, 책임은 내가 질게였죠. 팀장으로서 제가 오케이를 한 건은 제 도장이 찍힌 거고, 그게 뭐가 되었건 그 뒤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일인 거예요. 저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물론 매니저의 업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감에 대한 맥락 파악, 요구사항 정제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짧게 정리를 하면 팀 내외로 이제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가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적절히 처리를 하는 일을 해요. 네, 뭐 더해서 그냥 누구 주기 좀 애매한 일들은 직접 처리를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일을 정리해서 주는 것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또 팀장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는 실무를 좀 병행을 해야 업무를 파악하기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네, 앞서서 충분히 설명드린 이유로 팀장님은 대체로 바쁩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 쪽에서 이전에 하셨던 이야기와 맥락을 일일이 기억한다? 요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을 매니저가 지니까 대충 오케이를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맥락을 내가 정리를 해서 가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냐면, 지난 이야기들을 거의 기억을 못해도 될 정도로 이슈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읽고 스스로 사양을 파악하고 정제하는 건
꼭 매니저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닌 거죠.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프로그래머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막내는 시키는 일만 잘해도 에이스야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팀에는 언제나 일손이 좀 부족하고 새로 들어온 친구가 지시한 일만 잘 처리를 해줘도 매니저 입장에서는 되게 숨통이 크게 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매니저인 제 입장이고요. 일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회사 일을 하는 게 늘 항상 새롭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 무한히 새롭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추상화를 해서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좀 루틴하고 이거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기가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와요. 이제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겠고 모르는 건 뭐 적당히 찾아보면 되겠지 싶고 그럼 이제 앞으로 그냥 쭉 이렇게 살면 되나? 내 월급은 계속 오르고 나이도 계속 먹을 텐데 그래도 되나? 그렇게 처음 벽에 막히는데요. 그때가 오면 그럼 이제 뭘 더 잘하면 되죠? 굳이 이런 얘기들을 PPT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이슈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네.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걸 정리하다가 멘탈이 확 나가는 지점이 5분이면 수정할 일을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코드는 진짜 5분이면 고칠 것 같은데 문서 정리를 한 2시간 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문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코드를 고치면 될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걸 안 하면 문서 정리고 뭐 우선순위 판단이고 없이 그냥 막 고치면 그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언가 도덕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행동을 모든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나면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요. 안 봐도 네. 코드가 개판이 되겠죠. 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코드를 막 맘대로 고쳤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뭐 마음에 들어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코드를 고치면 이제 결국 수습이 안 돼서 처음 코드 짰던 사람이 마지막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빠르겠네 라고 하겠죠. 이런 상황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결론적으로 요구사항을 읽고 스스로 사항을 파악하는 게 힘든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을 해야 될 날이 올 거예요. 덧붙여서 좋은 시니어 프로그래머를 하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충분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일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뭐 특별히 몇 년 차 이상 이런 자격 조건들이 필요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업무를 하실 때 이러한 얘기들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하루 이틀 경험을 쭉 쌓아 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인가 훌륭한 시니어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시대 모든 주니어분들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딱 절반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하트워밍한 스토리들 물론 좋은데 저렇게 끝을 내버리면 사실 나중에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좀 물론 힘드시겠지만 구체적인 실천 팁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2장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주니어 프로그래머가 시니어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져야 할까요? 상세하게는 위와 같은 목차로 팁들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제 뭐 타 직군과의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등등등 각각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예시, 상세한 팁들을 통해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고서 키워드를 잡으면 눈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구체적인 샘플을 하나 좀 설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기획자분이 와서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셔요. 마마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되는 건가요?
네, 뭐 되게 자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듣고 판단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니면 되기는 하는데 뭐 일정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다. 뭐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일단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기술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뿌듯해하고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생각해도 되게 설명을 잘했거든요. 네, 뭐가 잘못됐나? 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로 오늘 틀렸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첫째로 타직군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드릴 때는 가능하면 기술적인 얘기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편이 좋고요. 이제 뭐 그럼에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최대한 빼거나, 혹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없어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좋고, 둘째로 업무상에 뭔가 연락을 해왔다는 건 대체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게 단순히 기술 자문을 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주신 건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판단이 잘 안 되면 이러저러해서 안 되긴 하는데 뭐 때문에 질문 주신 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냐, 반대로 꼭 물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로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제 결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케이스에서 안 돼요는 그 얘기를 듣기 전이나 후나 상황 변화가 없잖아요. 일을 했다고 말을 하려면 최소한 첫째,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나, 둘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생겼거나, 그리고 정말 최소한 셋째,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태까지는 되어야 해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 이제 일을 내 쪽으로 당겨와야겠죠. 그러면 이후에는 뭐 누구누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예 안 돼요 라는 말을 하지 말아보자 라는 말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된다고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러면 나중에 거짓말한 게 돼서 나중에 정말 크게 돌아와요. 네,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안 돼요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네, 뭐 안 되는 게 아니죠. 네, 다만 패치가 당장 내일이거나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결론부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듣는 쪽에서도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명확하게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편히 좋아요.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능할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랑 안 되는 거랑은 차이가 꽤 커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가능은 한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혹은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고 나서는 아니 난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프로답지 않죠. 네, 이런 것들도 나서서 좀 미리 상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당장은 다른 일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른 말들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 안 되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기존 업무랑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겠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실행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다른 팀으로 일을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위에서 소개해드린 말들이 굳이 따지자면 똑같이 안 된다라는 말이긴 해요. 네, 그래도 차이점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포인트는 이제 일을 이어나갈 수 있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점 유의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날 때 멘탈 관리, 뭐 이거는 굳이 주니어고 시니어고 뭐 상관없는 팁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왜 굳이 혼을 내고 싫은 소리를 하나요? 네, 그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뭐 오늘 보고 말 사이면 굳이 뭐하러 막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제가 뭐 그러겠어요. 네. 심지어 조언을 하는 게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세상 일에 100%라는 게 잘 없는데
현자가 해도 막 어려운 게 조언이라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100% 확신을 갖고서 내가 맞아, 내 말대로 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이 일을 하는 게 그나마 좀 편해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고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가끔 막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코드 리뷰를 받는다거나 설계 리뷰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라서 처음에 막 멘탈이 많이 나가고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이제 어떤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리뷰하는 쪽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허락이나 검사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네. 뭐 아닌데요. 뭐 우리 팀장이 이런 거 겁나 좋아하시던데요. 라고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네. 사실 어떻든 내 멘탈은 소중한 거니까요. 뭐 사고 쳤을 때 멘탈 관리, 게임을 서비스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곤 하죠. 저도 이런 상황에서 많이 허둥지둥 해봤지만 이제 막 쫄아가지고 허둥지둥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 첫 사수가 해줬는데, 이제 저한테는 멘탈 관리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문제를부터 해결을 하고 보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한 번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다. 또 역시 제 사수가 해준 말인데, 일단 사고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이게 내 탓이고 막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에서는 좀 빨리 벗어나셔야겠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건, 첫 번째는 실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부재라면, 그러면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은 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 빼먹지 않고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니저의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팀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혹은 갑자기 팀장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것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를 좀 드리려고요. 첫째는 맥락 파악 및 요구사항 정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는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요. 실세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저한테 가끔 요청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에이 그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진짜로 안 해도 되는 일이면 굳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보통 뭔가 필요한 게 있다, 당장은 버틸만 하다, 하지만 불필요한 노력과 집중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꼭 고쳐서 쓰면 좋겠다 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돌이 예사고 방식으로 그냥 아니 인풋이 그렇게 들었잖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친하게 지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거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요청을 하실 때는 여러 번 숙고한 뒤에 돌려서 말씀을 하신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시그널 캐치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면 되지. 네, 뭐 맞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열심히 건의사항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데 누가 자리에서 계속 죽상이다, 뭐 현황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며칠째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진행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어깨라도 툭 치면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선후배라서 인간적인 관계로서 해오셨다면 앞으로는 매니저로서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들을 먼저 나서서 챙기실 필요가 생기실 거예요. 다음은 일감에 대한 현황 파악입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 앞에서 시간을 챙기라 라는 말씀도 드린 거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평소에 내가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대충 이 정도의 일감은 이 정도가 걸리더라를 항상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모든 일을 그리고 꼭 리스트로 파악을 하셔야겠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 모든 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게 각 입감이 끝나는 시간 곱하기 일감의 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예측들이 정확할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라는 게 있어야 뭐 마일스톤마다 뭐가 좀 느리다, 그래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실 점은 매니저 역할을 대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내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처럼 구는 신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겠어요. 네. 다만 이런 일들을 미리 알려드린 이유는 소속 팀장님과 일을 하실 때 대충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야겠다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인 거고, 더불어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영원히 이제 주니어로 남지는 않을 테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매니저로서 일을 하실지 모르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체적인 문서 작성의 예시입니다. 이제 앞서서 맥락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제 모든 문서를 다 이 포맷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포맷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가를 소개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커스텀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여드리는 문서는 문서를 잘 쓰는 템플릿으로 작성한 문서를 잘 쓰는 법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데스키캣이라는 오피스웨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가볍게 보시고 이제 각각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뒷장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개요를 적으시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요약을 미리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개요 이전에 제목을 적을 수 있다면 이제 제목을만 봐도 미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으면 제일 좋고요. 제목은 딱 한 줄이라서 아쉬우니까 못다한 얘기들을 조금 더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 상황과 맥락인데요.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앞서서 매니저는 이전에 한 이야기들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맥락, 문제 상황, 뭐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저는 문제 상황이라고 쓰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 그걸 좀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가 고통을 받는지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자체로 큰 힌트이면서 만약에 맥락이 부족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도록. 개선 희망은 뒤에서 개선 제안을 적는 경우에는 적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걸 적는 경우는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혹은 개선 제안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다른 제안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슈 자체가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이제 최소한 어떤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를 별도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개선 제안이네요. 개선 제안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당연히 적어야겠고요. 제안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냥 그것도 그대로 적어두세요.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항상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1, 2, 3 넘버링을 꼭 해두시고요. 만약에 넘버링이 없으면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두면 나중에 논의하실 때 한결 편리합니다. 구두로 보고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야기를 들을 때 얘기하시는 목적을 파악하시는 게 정말 힘들어요. 보통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될까요? 라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첫째, 진짜 궁금한 건지, 둘째, 허락을 구하는 건지, 셋째, 내심 결정은 했지만 그냥 보고를 하고 싶으신 건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론이 3, 내심 결정은 했지만 그냥 보고를 하고 싶어요 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결론이 있으면 그냥 제목 끝에 결론을 남겨놔요. 가로 열고 추천, 보류, 참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이 고민해 본 건데 별로였는지 뭐 아니면 셋 중에 뭐가 제일 나아 보이는지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본 얘기라면 읽는 사람은 두 번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고는 말 그대로 비고이고요. 남은 얘기가 있다면 그냥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저는 주로 참고할 만한 링크 같은 거를 많이 남기는 편이네요. 그 밖에 문서 작성의 팁입니다. 뭐 사실 문서 적는 게 좀 어렵긴 하죠. 네. 물론 나 썼으니까 내용을 알지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게 읽기 쉬운 상태인 건지
그래서 고치려면 뭐 어디를 고쳐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려보려고요. 일단 문서는 두 걸식으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거의 여러분이 작성한 글의 제목만 볼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느냐 뭐 이런 거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모든 일을 심도 있게 막 다 고민을 하기에는 각자 자기 일로 너무 무척이나 바쁜 상태라 그러기는 좀 힘들 거고요.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결론이 앞으로 나오는 두 가지식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조직 구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식으로 쓰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글머리 기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충 몇 개를 봐야 되는지 감을 잡고서 읽기 시작할 수가 있어서 부담이 조금 훨씬 덜하고요. 들여쓰기를 하면 뭐가 상위이고 뭐가 하위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거의 제목만 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면 소제목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머리 기호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야기는 단락으로 나누시는 편이 좋아요. 가능하면 엔터는 그냥 충분히 치시고요. 저는 온점이 있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엔터를 일단 치고 보는 편이네요. 요새는 거의 메신저나 메일로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종이가 아까울 일은 사실 잘 없죠. 네, 이거를 프린트를 다 하신다고 쳐도 회사에는 종이값보다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뭔가 빼곡하게 써 있으면 일단 마킹을 해두고 나중에 읽어야지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읽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항상 단락으로 나눠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방법을 모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설명을 다시 듣고서 샘플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각 항목별로 어떠한 점들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는지 조금씩 눈에 띄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회의 관련 팁이네요. 회의라는 게 생각보다는 코스트가 되게 큰 편이에요. 1시간 회의를 한다고 쳐도 참석자가 6명이면 곱하기 6 해서 벌써 6시간 쓴 거잖아요. 물론 회의를 해서 금방 끝낼 일을 뭐 메신저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바보짓 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비싼 만큼 알차게 쓰자라는 마음 하에 회의 관련해서도 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회의 전에는 아젠다를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제 내용을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대충 A4 용지 절반, 뭐 많아도 한 장 분량, 이거는 많으면 되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젠다가 준비가 되면 참석자분들에게 미리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회의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료를 읽는다고 회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겠죠. 회의는 아이디어 내는 자리가 아니다, 준비한 아이디어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젠다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을 다르게 불면 회의를 하실 거면 꼭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때문에 그런 사람이 회의에 없다 하시면 필수 참석자로 꼭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 로그 정리합니다. 물론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첫째로는 내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쉽게 휘발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시면서 복기를 한번 해두시는 편이 좋아요. 이제 둘째로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지는 않았나 하고 확인하는 절차로서 좀 필요합니다. 왜 항상 싸우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이제 회의 때 다 말 맞춰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기가 달랐어요 거나 하는, 첫 번째는 실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부재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같은 맥락에서 구도로 간단하게 자리에서 얘기 나누시는 것도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아요. 각 잡고 막 이렇게 뭔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새 메신저들 많이 쓰시니까 메신저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 서너 줄 정도로 간단히 요약을 해서 올려두면 나중에 보면서 복귀하기도 좋고 서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해서 좋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끝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시니어 프로그래머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무탈하게 회사 생활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